세 번째 발표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IPEF 시대 한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전병서 소장님은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을 거쳐 한국 IB 업계 최초로 차이나리서치의 중국 기업 한국 상장 업무를 맡았으며 5년 후 중국,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등 여러 저서를 편찬한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병서입니다. 세계 패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황금한테 물어보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는 돈한테 물어보러 가는데요. 최근 2년 동안 한국에서는 중국 위기론이 넘쳐났습니다. 또 중국 유통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관심인데 돈한테 물어본 답은 NO, 노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IPEF 마찬가지인데요. IPEF가 포인트가 바로 공급망에서 중국 빼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에도 중국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중국의 주식시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돈한테 물어본 IPEF 이것은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 두 번째로요. 중국이 좀 샤킹한 것은 전 세계 500대 부자 중에서요. 16번째 부자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10대 부자 중에서요. 우리나라 부자는 몇 등일까요? 전 세계 랭킹 221등입니다. 정말 미치는 거죠. 우리가 물러보는 중국이 돈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10대 부자 10명 중에서 4명이 플랫폼 기업, 유통기업의 CEO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에 많은 유통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5,800, 동서로 5,500km 되는 이 큰 나라, 우리나라의 97배 되는 나라가 단일 배송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유통 이건 약간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홍콩 증시에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300%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신동방 온라인이라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러면 온라인 가외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80년대 신군부처럼 사교육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90%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동방이 중국에서 제일 큰 이제 교육업체인데 책상, 걸상 다 농촌으로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고 그러면 농산물을 파는 라방을 시작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근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1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1200만 명. 근데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농산물을 팔면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타 강사 영어 선생들을 이것을 라방에서 앵커로 썼더니 이게 빅히트를 한 겁니다. 이게 중국 이 유통입니다. 아주 미치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결론은요. 중국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회장님이 타시고 싶어하는 또 타시는 벤츠 S클래스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아닙니다. 독일 아닙니다. 1위 중국, 2등 미국, 3등 한국.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를 가장 많이 타는 나라, 돈 있는 나라일까요? 없는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연에 2,600만 대를 사고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 명품의 35%를 중국이 삽니다. 우리 바로 옆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5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한중 관계는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결론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조심해라. 오늘 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게 우리 유통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류 배송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소수였고요. 두 번째는 상해 봉쇄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제 마지막 장표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그 사이에 중국은 보복의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반도체 금수가 아니고요. 요소수 수출 금지를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유통업 이번에 화물차 연대 파업은 이건 게임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품목이 우리한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75% 이상 되는 품목이 688개 품목이 있습니다. 중국 이걸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의 그 활약 발전 대단히 좋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오는 원자재부터 시작을 한 제 공산품들의 그런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의 결론은 요거였고요. 잠깐 데이터 몇 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PEF는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한국을 방문하신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오실 때는 170억짜리 악수를 하셨고 가시는 날까지 우리 현대차하고 악수하면서 또 105억 달러 투자받아갔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한미 회담 어떻게 했었을까? 결국은 40년 전에 할아버지 해안이 손자를 웃게 했고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IPEF를 보면은요, 이게 거의 똑같은 시장을 놓고 넣어서 어떻게 보면 편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RCEP, 중국이 먼저 했던 RCEP의 대상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가 있고 이번에 IPEF가 있는데요. 그대로 다 겹칩니다. 그래서 같은 데 놓고서 구단주가 서로 이제 팀 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중국에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걸 우리가 IPEF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입을 했는데 IPEF는 미국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공급망에서 중국 빼는 거다. 그럼 그간의 중국의 속성 행태로 보면 요걸 하든지 어떻게 보면 조업하든지 뭔가 보복을 했을 건데 그런 언급이나 보복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것이 첫 번째 IPEF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정부 간의 협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EPN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정권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뒤에 재선 못하시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실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입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보복은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그럼 뭘 주는 거냐? 관세를 낮춰주는 거냐? 그런 조항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터질 때 막아주겠냐? 아니면 중국 시장을 상실하는 대신에 미국이 그 시장을 제공하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는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부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도자가 바뀌면 이제 한중 관계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아니고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의 그 성향입니다. YSDJ는 중립, 노무현 대통령 친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친미일, 특이하게 다른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정부가 친중 정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미난 것은 중국 연구소하고 중국이 언론이 보는 것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우리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친미일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점인데요. 이게 퓨리서치가 얘기한 조사인데요. 20년간 반중 정서를 조사를 했는데 2002년에 31이었고 2021년 작년에 77로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반중정서가 30에서 56으로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의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대중국 수입은 계속 늘었고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2021년에 보면 반중정서 최악인데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돈은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다. 돈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빠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를 걸려 있지만 점점 뭐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심은 바로 국가 경쟁력 문제입니다. 중국은 2012년 이후로 세계 경쟁력이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는 쭉 빠지다가 회복을 했지만 2012년 수준을 못 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적나라한 우리 대중국 사업의 본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보복을 받았네 이런 얘기하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회사인 삼성의 중국 점유율이 0.4.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한국이 중국에서 점유율 작년에 2.4, 금년에 1 이겁니다. 그리고 쇼킹한 것은 우리가 대중국 수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흑자인데요. 작년에 반도체를 빼면 우리나라가 이미 대중무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를 빼버리면 대중국 수출 비중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 2012년 23%에서 5%나 줄어들었습니다. 안미 경중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중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저기에 내려앉아 버렸다는 거죠. 더 짝킹한 것은 바로 우주, 항공, 국방, 생명보건, 에너지, ICT에서 과기부가 조사한 걸 보면은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도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요. 중국이 망한다고 우리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작년에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사상 최대로 주식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FDI 작년에 사상 최대였고요. 지금 금년도 FDI를 보면 중국이 봉쇄하네 뭐네 그러고 외국 기업 다 떠난다고 하는데 금년 5월 달까지 FDI가 878억 달러 들어왔는데 작년에 716억 달러보다 22%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중국 주식 왕창 팔아서 망했다고 싶었는데 3월 달에 오미크론 확산될 때 451억 팔았는데요. 6월 달에 지금 3주 동안에 587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돈한테 물어보는 중국 위기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다른 의미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CEO 중에서 아주 좀 난하게 표시하자면 정신 나간 CEO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대 최고의 경영의 지금 구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GE의 회장님이셨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앨런 머스크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2명의 대통령이 첨단 산업 중국에 가져가지 마라. 공장 짓지 마라. 기술 가져가지 마라. 공장 다 빼서 미국 오라고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짓고 지금 제2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더 드라마는 중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작년에 100% 독자 자기 지분을 투자한 자산운용사를 중국이 만들었고요. 세계에서 1등하는 증권사 JP모간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정보가 더 정확할까요? 세계에서 1위하는 전기차 회사, 1위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의 CEO가 더 정확할까요? 돈이 얘기 준 답은 그거예요.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왜 안 넘어가죠?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요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전쟁입니다. 재미난 것은 미국은요 1950년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무기라는 전쟁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6.25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 이겼으면 우리 통일됐겠죠. 베트남 전쟁 누가 있을까요? 베트콩이 이겼습니다. 이란, 이라크, 중동 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거기서 없어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지만
금융으로 하는 전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5년, 10년마다 큰 금융위기, 금융전쟁이 있었지만 최종 승자는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미국하고 중국은 박 터지게 싸울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GDP 대비한 중국의 GDP인데 역대 넘버 2였던 소련이나 일본은요, 미국 GDP의 40%를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74%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아마 10년이 지나면 100을 넘어가게 되면 최근 100년간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가는 나라가 나올 거고, 결국은요, 국제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에 9자를 보이면, 그리고 100자를 보이는 순간에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의 배반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형님 하지만 뒤로는 중국과 손을 잡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미 우크라 전쟁에서 그게 보여지고 있죠.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주가, 환율, 금리 다 폭락하는데 지금 어떨까요? 루브랑 전쟁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가 다 회복했습니다. 왜 안 보이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쁜 놈이 몇 놈 있죠. 대표적으로 인도, 쿼드의 한 축인 인도가 계속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사고 있고, 더 나쁜 건 독일이죠. 계속적으로 이게 러시아로부터 사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계속 사고 있죠. 이건 뭐냐고 그러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돈에 혹한 동맹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2년 반 동안 싸웠는데 왜 못 이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였다고 이렇게 하지만 팩트는 반대입니다. 트럼프가 했으면 트럼프가 당선됐겠죠. 이유는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이 얼마냐인데 수출 1.8배, 제조 1.7배, 자기보다 1.7배, 1.8배 큰 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수인 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무역, 통상, 관세 이런 거 입에도 안 올립니다. 뭐하냐? 바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서 기술 가지고서 봉쇄를 들어간 거죠. 이게 고수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앞으로 5년 안에 피 터지는 전쟁을 할 건데 지금 무역전쟁 끝냈고 중국이 생각하는 전쟁은 무역전쟁 말고도 9개의 전쟁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뭐 할 건가는 5개년 계획을 2025년까지 내놨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과거 같으면 경제, 성장, 뭐 내수 이런 건 그게 아니고요. security, 안전이 1번으로 들어왔고 혁신이 2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술과 안전, 이게 앞으로 중국이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라는 국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최근 2010년 이후로 첨단 산업 7가지를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선에 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리더들, 중국의 당서열 1번부터 25번이요. 45일마다 한 번씩 스타디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내각이 이 회의가 아니고 스타디를 하는 데가 있냐 그러는데 중국이 이거를 얼마를 했냐면 149번을 했습니다. 근데 뭘 공부했냐면 최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매체영화, 블록체인, 양자기술, 지재권, 탄소 중립. 그리고 중국은 이거 회의하고 공부하고 나서 바로 법안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은 국방, 정보, 보안, 통신, AI에서는 완전히 따로 갑니다. 그러나 스마트폰하고 전기차는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합니다. 왜?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미국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 철강화학, 조선, 기계 이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 그냥 갑니다. 인당소득 6만 8천 달러의 나라에서 철강화학, 조선, 기계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뭐 우리는 친중, 반중 뭐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지중입니다. 그리고 국중하려면 지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섰고 또 PEF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먹을 두려워하지 마라. 터지는 거 너무 겁내면 안 된다.
1등한테 붙는다고 2등이 안 때리는 것 아니고 2등한테 붙는다고 해서 1등이 안 때리는 거 아니다. 답은 뭐냐고 그러면 1등, 2등이 절절히 원하는데 없는 거,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미국은 아이러니하지만 자동차의 천국이고 왕국이지만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 안 맞으면 됩니다. 중국 폼 무지하게 잡지만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그거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퇴근하시다가 괴한 만나실 때 던질 수 있는 돌덩이하고 같죠. 미국은 배터리가 없고 중국은 반도체가 없는데 한국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 걸어서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것이 한국의 이 답이고요. 그리고 안미경중 시대 같다고 요즘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동안 안미경중 안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중국하고 안보를 같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안보는 최근 70년 동안 미국하고만 했고요. 경제, 대중국 수출 비중 25%, 홍콩까지 포함하면 30%를 앞으로 5년 안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나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런 구호에다가 레토릭에 혹하지 말고 실리 챙겨야 된다. 앞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는 그 사이에 형님, 사장님 이렇게 모시다가 요즘은 홀대하다 못해서 박대를 하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80년대 중반에 우리가 중국의 28분의 1 되는 인구 97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 중국 GDP의 83%를 갔습니다. 이게 지금 11%로 떨어진 거예요. 10분의 1 토막. 앞으로 중국한테 대접받고 형님 되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중국 GDP의 80%를 어떻게 올릴래? 앞으로 30년. 이게 답입니다. 이 차트는 포브스에서 전 세계 500대 부자인데요. 미국 부자 상위 10위, 중국 부자 상위 1위가 전 세계 부자 랭킹 16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와텅, 딩레이, 그리고 마윈, 그리고 이 왕웨이, 중국에서 9번째 부자 왕웨이가 바로 중국에서 1등하는 택배회사 회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전 세계 랭킹 221위, 중국으로 쳤을 때 220등, 그 다음번에 우리가 1등입니다. 이게 중국의 돈의 힘입니다. 물류 유통요. 중국 보면은 한국의 쿠팡 잘하고 있지만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지금 순번 같은 경우는 그 자가용 비행기가 뭐 10몇 대 있는가 그렇습니다. 택배하려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그 중국의 돈 정말 무섭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올릴 얘기의 결론은 바로 한 장의 차트에 있습니다.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 결론은 제2의 요소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그 사이의 그 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 중국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가 지면 3대에 걸쳐서 갚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뒤끝 장렬하는 나라입니다. 뒤끝 질깁니다. 조선시대 사극 보면 반역이나 역적의 모의를 하다가 들키면은 한국은 3족을 멸하죠. 중국은 몇 족을 멸할까요? 9족을 멸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질긴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형님, 사장님 대접받던 건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 또 신정부 등장하면서 쿼드 배치, 한미일 동맹, IPEF,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중국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 너의 입장 이해한다. 이렇게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될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통업체들은 무슨 관계가 있냐?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요소수. 제2의 요소수가 688개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또 한국의 물류 유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중국도 11월 달에 들어서 우리도 들어섰지만 이것은 정말 염두에 두고서 이제 중국을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중국 정책이 안미경 중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중국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사드 때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